IMF 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는 그러면 결국에 올해는 음. 좀 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선은 좀 올해가 이제 2월이니까 네. 이제 아직은 뭐 연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올해 좀 전망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북극성주님은 요 지금 어쨌든 하락세는 뭐 완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장이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인상됐잖아요. 네. 인상됐는데,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과거에는 네. 과거의 상장에서는 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어떤 그 규제를 잡기 위해서 진짜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그런 문구를 달았어요. 지금 저금리 시장에 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어떤 그런 유동성의 탓을 많이 돌렸던 상황인데 네, 네, 네. 이제는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네. 되면서 시장 유동성도 그만큼 이제 축소하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밀심리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네. 그 많이 풀렸던 유동성이 급감하는 모습이 시장에 뚜렷하게 네. 보이게 되는 거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네. 나중에 채권금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대출금 같이 인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살려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또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유하지 못하고 시장의 매물로 내놔야 버리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하락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좀 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이미 빠진 곳들도 있고 네네. 이제 막 빠지는 데도 막 있고 맞아요. 이미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막 다양한데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군요. 왜냐하면 보통 서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네. 서울이 지난 지금 하락장이 한 두 번의 네. 이제 하락장을 놓고 봤을 때 IMF 때 같은 경우에는 네. 98년도에 이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2001년 이제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하락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8년도부터 하락을 했는데 2009년도에 잠깐 상승했잖아요.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네.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 뭐 4분기부터 해서 네. 꺾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네. 하락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IMF 때도 하락하는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뭐 중간에 상승을 했었던 2009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하락폭 네. 기간 대비 폭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IMF 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IMF와 비교를 했었을 때 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는 지금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제 네. 과거의 어떤 스토리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랑 서울은 좀 같이 좀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하락하는 시기가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하락하는 시점이 2020년부터 2022년 네. 이 사이에 이렇게 네. 하락을 했거든요. 네. 하락했는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투자 수요가 과거에 그러니까 외진 네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의 하락폭이 많이 좀 크게 네.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뭐 어떤 입주 물량이 특히 많은 지역일수록 좀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네.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죠. 그 예전에도 보면은 사실 서울 뭐 경기랑 이 지방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일반적이었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뭐 몇 년간은 막 같이 올라 버리니까 그게 좀 오히려 좀 이상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같이 또 내려가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다 같이 우선은 다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도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 위에 이제 한 2012년까지 하락했을 때 네. 오히려 지방, 뭐 대구나 부산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거기는 또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그냥 달랐어요. 네. 사이클 자체가 달랐는데 이제 최근의 상승장에서는 사실 어떤 그 어떤 호재 중심으로 공 물량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처음에는 서울에 몰렸죠. 네. 근데 서울을 규제하니까 수도권을 몰렸고 풍선 효과가 예, 또 풍선을 네. 맞고 또 수도권을 규제하니까 지방까지 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상장이 좀 더 늦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네. 지금 똑같은 이유죠. 유동성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다 보니까 네. 모든 지역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뭐 물가도 잡히고 그래서 기준금리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별의 특징과 특성에 맞게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차이가 저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지방은 조금 더 빨리 좀 하락을 한 지역들이 있고 거기가 네네. 좀 공급이 좀 많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은 올해 그래도 뭐 서울은 좀 여전히 뭐 공급은 좀 적지만 나머지 네네. 지역들 중에는 뭐 공급이 되게 많은 지역들도 있고 한데 네네. 그러면 결국에 올해는 좀 공급 많고 뭐 이런 지역들을 좀 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이 많을수록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는 네.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물량이거든요. 네. 물량인데 공급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량이 많아다 보니까 네.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네. 지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네. 면밀히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인천이 지금 네. 물량이 올해만 한 4만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4만 5천 가구 되고 대구도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만 한 6천 가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지 네. 공급량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수요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네. 그 지역 내에 저는 연별 수요량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별 수요량 즉 그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요 대비 네. 얼만큼 공급이 많냐 네. 정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대략 약 한 4만 5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2023년 연별 수요량이 한 15,000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수요 대비해서 한 물량이 3배 정도 네. 많은 그런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만 6천 가구 정도의 물량이 올해 예정돼 있는데 여기도 연별 수요량이 한 12,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또 3배 정도. 네. 예.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해는 2만 한 5천 가구 정도 이렇게 네. 공급이 예정됐는데 올 2023년에 연별 수요량이 4만 8천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긴 하지만 네. 수요 대비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이런 의미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 보충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인천이라든지 네. 대구 지역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감소되는 요인들이 막 지금 늘어나니까 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은 네. 반대로 뭐 반등을 하려면 공급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수요가 뭐 확연하게 살아나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 외지 수요가 막 들어온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다 아니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정부도 뭐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정부도 지금 뭐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역들 그런 데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수요를 다시 좀 끌어올리려고 공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수요를 좀 증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좀 냈고 뭐 특히 뭐 대출 뭐 청약 이런 것들 많이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준다고 좀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가장 큰 두 축이 있다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경제 네. 그리고 정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와 정책이 도축은 하지만 항상 우위는 저기 경제가 있다 보고 있어요. 네. 경제 아래 정책이 있다 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경제 중에서 많은 지표 중에 하나가 내수 경기 그리고 뭐 유동성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 네. 이걸 많이 보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요의 규제냐 완화냐 네. 아니면 이제 대출, 아니면 세금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두고 나서 네. 정책을 펴 나가는 거지. 네. 그 어떤 이런 거 무시하고 뭐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든 규제를 다시 뭐 정상화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규제를 푸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의 연착륙인데 네. 계속 경착륙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이거를 빨리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좋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아 뭐 살 수 있는 조건, 뭐 대출 조건이라든지 세금을 많이 완화해 줬어. 네. 근데 살 수 있는 시장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 사실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현재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경제 침체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이 돼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리스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돼 버리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고 그런 매수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규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당근책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정책만으로는 하락장에 대한 네. 부분을 다시 반등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정부는 반등시킬 생각이 없어요. 정부는 하락의 속도를 줄이고 멈추려고 그죠?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연착륙으로 왜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줄이려고 하는 거지 네.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뭐 지금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네네. 이게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거지. 그쵸. 뭐 거꾸로 엑셀을 밟겠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정부의 정책이 뭐 먹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를 때리다가 매를 안 때리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뭐 약을 발라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막 양도세 깎아주고 막 네. 이렇게 실제로 뭐 약을 발라주고 막 뭐 맞아요. 옷도 입혀주고 막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원인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기준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는 동결이 된다고 봐요. 네. 동결이 되고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 잡혀서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 맞을 정도 수준으로 다시 네. 인하를 해서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심리적으로 쉽게 내가 이걸 매수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뭐 활성화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작년 딱 이맘때 미국이 기준금리가 0.25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4.75입니다. 맞아요. 1년 만에 어마어마한 4.5를 올린 거예요. 4.5.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뭐 네네. 노후 단지 뭐 특별법 뭐 이런 거 하나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보면은 뭐 재건축 연한도 막 20년으로 막 줄이고 뭐 용적률도 막 다 풀어준다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엄청 큰 게 나왔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도고 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의도라고 한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부는 현재 시장을 네.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그거를 소화시키겠다 해서 발표된 이제 그런 네. 내용이죠. 1차적으로는 전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상승 계속 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급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그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기 신도시법을 통해서 좀 공급을 좀 더 네.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뭐 10년, 뭐 15년 이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그 사람의 심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공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공급 대책 발표만으로도 왠지 네. 공급될 것 같고 네. 그걸로 인해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경착륙을 막고 네. 연착륙 유도하는 방향과 방향성이 맞을지 사실 이건 진짜 잘 좀 의문스러운데 일단 아무튼 발표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공약을 지키겠다. 약간 그쵸.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예. 거고 이게 사실 지금 시장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예, 시장 상황하고는 또 약간 좀 맞지 않는 좀 언밸런스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뭐 이건 그냥 뭐 발표지 뭐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의도도 있고 뭐 시큰둥하다는 또 반응도 막 기사들이 좀 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막 될까요? 이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까보면 네.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전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안전진단 면제 해준다는 거, 면제. 두 번째는 영종률 상향해준다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면제의 조건이 붙잖아요. 네. 그게 공공성을 네.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라. 예. 그래서 뭐 어떤 광역 교통 시설을 같은 어떤 기반 시설을 네. 확충한다고 하면 공공성을 면제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거를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네. 땅덩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개별 단지로 해서 진행을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문제는 다시 나중에 이걸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진행했었을 때 제초안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떤 수익을 다시 토해내는 이런 문제점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재건축 소화기관수제는 또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 뿌리박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면제라는 당근의 조건이 참여를 할 수 있을 어떤 시장의 완성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리고 지금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게 그 민간 중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업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쉬움 좀 크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좀 보완을 좀 하든지 뭔가 세부 대책이 나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정도로는 좀. 네. 그것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법이 특별법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네. 아직까지 뭐 기본 계획이 뭐 발표된 것도 아니고 뭐 네. 특별 정비구역 지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상 정도 나오죠. 대상. 그쵸. 예, 진짜 대상만. 대상. 예, 근데 이런 애들 하겠다. 맞아요. 근데 그 49곳 대상이 되지만 실제 그것도 다 될지도 모르겠고 네.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얼마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큰 방향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냥 의지 정도를 네. 좀 표시를 하는 거에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좀 보고 의지의 있는 것 표현 같습니다.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수요가 좀 살아나고 음. 그게 또 거래량으로 또 반영이 되고 뭐 그러면서 또 매수 심리가 좀 다시 뭐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뭔가 좀 변화가 생길 텐데 네. 방향 자체는 지금 계속 어떤 하향세로 가고 있으니까 음. 그럼 이런 것들이 뭐 바뀌는 어떤 그 변곡점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건 뭘로 보세요? 지역의 어떤 반등장을 보이거나 네. 내지 어떤 하락장을 보이고 그 전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조현상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공급,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네. 이게 단기 요소라고 해서 이게 그 시세의 선행 지표를 갖고 있어요. 네. 또한 3개월 정도. 그 3개월 통계 이상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 그쵸. 매수 심리 지수 같은 예, 거. 예. 네. 그래서 그거 어떤 그 상계 성능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래량과 매수 심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세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 듣기도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살고 있는 집도 다르고 네, 네.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다른 사이트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부동산 이제 지인 사이트라고 네.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지분은 없으시죠? 예 전혀 없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고 그 사이트를 보면 거기서 이제 거래량과 매수 심리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판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했냐, 뭐 지난달에 증가했다, 올해 뭐 좀 감소했다, 네. 다음 달에 좀 더 증가했다 이런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거래량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냐, 늘어나고 있는지. 그쵸. 네. 우하향하고 있는지 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이제 부동산 지인을 보면 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이게 10년째 통계를 네. 딱 그래프화 시킨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실제 10년 그래프의 통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 2월이라면 2월 시점의 거래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평균 대비 많이 낮은 많이 낮은 게 아니라요. 거의 밑바닥 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 기고 있는데 거의 없는 수준.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찍고 나서 네. 평균 그 거래량의 평균치보다 네. 더 올라오기 시점, 더 올라와서 네. 우상향하는 시점.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그 정도는 올라와야지 네. 시장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뭐 거죠. 특정 지역들은 뭐 많이 빠진 데들은 뭐 약간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네. 사실 내려갈 때도 그랬지만 뭐 잠깐 반등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추세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추세 정도까지 되려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와야 되지 않냐 거래량이. 그렇죠. 평균 정도로 와야지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 잡힐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거 네. 피부로 와닿는 거지. 네. 그냥 한두 건의 거래 됐는데 그걸로 해서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 통계를 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지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통계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한 달에 거래되는 게 1,000건도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네. 평균이 7,000건인가 그러는데 맞아요. 네,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거고 뭐 몇백 개 수준밖에 안 되면 사실 지금은 좀 통계로 잡긴 좀 어렵다.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을 실제로 하는 분위기였더라도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쵸. 네, 라는 의미신 것 같습니다.